이제 요즘엔 집값 반토막이 나는 곳도 있고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도 너무 비싸게 느껴진다. 아직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2023년 집값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뭐 하락 국면 초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기. 네. 예, 그래서 전 세계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다 붕괴됐고요. 예,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 집값 보면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지금 한 7개월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은 뭐 7개월 떨어지고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은 그만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예, 부동산은 한 번 떨어지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경기, 특히 집값은 네. 하락 국면 초기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하락 초기라면 언제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뭐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금리, 그 다음에 대출 금액, 더 중요한 게 경기거든요. 네. 우리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뭐 과거 평균 뭐 12번 순환해서 평균 19개월 하락했는데요. 네. 이걸 보면은 이제서야 뭐 동행지수 순환 변동가 정점 치고 뭐 3, 4개월밖에 안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1년 반은 네. 예, 물론 집값이 약간 선행하지만은 네. 1년 반 정도는 하락 국면이라는 겁니다. 지금 떨어지는 속도는 평균적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오르는 것도 가팔랐으니까. 네.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은 네. 이 정상에서 가파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려올 때는 그만큼 가파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파르기 전까지는 안만하게 올라갔는데 네. 정상에서 가파르게 오르고 또 절벽 같은 게 나오고 그 밑으로는 서서히 떨어지죠. 지금 가파르게 오른 국면이 가파르게 떨어졌다. 근데 앞으로는 좀 서서히 떨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도 벌써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정도의 가격으로 다시 돌아간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더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몇 년도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일부 아파트는 뭐 3, 40% 떨어졌다는데요. 네. 뭐 그것들은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지수로 평가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아파트 가격 지수를 한국 부동산은 KB 국민은행 뭐 두 군데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저는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KB 국민은행이 86년부터 아파트 가격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는데요. 근데 그거로 해보면은 물가, 소득, 그 다음에 렌트, 월세 지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전국 아파트 경우가 올 1월 기준으로 봐도요. 네. 한 20%, 서울 같은 경우는 30% 아직도 지수가 가대평가돼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원희룡 국토장관이 얼마 전에 한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 집값이 30-40% 떨어져야 된다.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뭐 그 기준은 소득 대비 집값이죠. PIR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뭐 서울 같은 경우 중간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말에 19배였어요. 19배.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서울 중간 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 19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저축을 해야지. 와, 중간에 있는 집을 하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작년 9월에 17.7배로 떨어졌는데요. 장기 평균이 한 12배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거기 갈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부모에 있는 소득이 늘어나든지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네. 소득 늘어나는 속도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빠르진 않을 거예요. 결국 집값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접근해 갈 거라는 거죠. 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직도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 좀 어떨까요? 지방에 따라서 또 다른데 네. 갈수록 또 좀 힘들어질 수가 있죠. 예. 물론 지방에 따라서 지방에도 그 핵심도 있을 수가 있고 주변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전체적으로 뭐 지방은 뭐 서울보다는 또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기고 각종 공기업 지방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공기업 지방으로 옮겼는데 자기만 거기 가서 살고 주중에는 또 서울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 균형 발전 별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울산
조선업 경기 아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일거리는 많은데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우선 지방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선업종 일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평택으로 간대요. 평택에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있죠. 네. 삼성전자 일이 조선 울산 일보다 조금 덜 힘들고 월급도 좀 더 많이 주고 서울에 더 근접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 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전에 교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미분양이 나올 때 슬슬 저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개인들이 저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까요? 예, 미분양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분양. 네. 근데 미분양이 뭐 작년 12월 말에 우리 전체가 한 6만 8천 가구 정도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상황이 다르지만 그때 16만 6천 가구까지 갔었어요. 16만이요. 예. 저는 이번에서도 10만 가구 넘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인 전국이죠. 미분양을 보는 거죠. 예. 근데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지금 미분양이 제일 많은 데가 예, 대구 같은데요. 네. 예, 대구 같은데 지난달 보니까 13,000 가구가 넘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한 도시에서 13,000 가구라면. 진짜 많은 예.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대구에서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서울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미분양 아파트가 10만 가구 넘고 예, 그다음에 정부가 규제를 전부 완화해야 되죠. 아마 규제 많이 안 할 거예요. 지금 규제 중 남은 게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 네. 덜 네. 떨어졌죠. 네. 근데 이것도 저는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결국은 뒤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DSR이라고 40%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야지 네. 집값이 바닥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정부가 그런 규제까지 남겨놓은 거 보니까 네, 저는 뭐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반등은 거의 없고 하락률만 좀 줄어들고 그렇죠. 하락률은 줄어들었죠. 예, 예. 그리고 거래량은 진짜 바닥이었는데 바닥에서부터는 좀 반등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심리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조금 심리가 규제 하나 때문에 뭐 실수요자들은 뭐 집이라는 게 저는 사는 곳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원리금 상환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지금 바닥은 아니다. 네. 예, 지금 하락률은 떨어지면 아까 제가 높은 산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국면이지만 지금은 오랫동안 안만하게 떨어지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게 최소한 1년 반은 갈 거라는 겁니다. 완만하게 1년 반 최소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집값이 작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도 일본처럼 장기 침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뭐 한 2029년, 30년 정도 가면은 그럴 생각,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집값이 그동안 뭐 가계부채가 넘다, 저 같은 베이비 분세가 은퇴한다, 예,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된다, 그게 집값 하락연이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소득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가구 수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갔었죠. 예,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지금 1% 진입하는 과정이고요. 저는 2030년 되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현재 2% 안팎인데 1% 정도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통계청에서 가구 수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가구 수가 서울의 경우 2029년 30년이 정점이거든요. 집값을 떠받쳤던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가구 수마저 2030년 가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남았는데 집이라는 거는 한 번 사면은 계속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1990년대 집값이 80년대 후반 90년까지 급등했죠.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90년에서 92년까지 집값이 급락하면서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큰 인식의 전환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저는 2029년, 2030년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인식의 전환점이 아닌가. 근데 그 시점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처럼 집값이
모두가 다 오르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전문가들이 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거, 부동산인 건 첫째, 둘째, 셋째, 로케이션. 입지다, 입지. 네. 입지다 그러는데, 뭐 입지가 좋은 거는 차별화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는 우리도 소비재로 가는 대전환의 시대가 머지않아 올 거라는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도 폐교를 하는 학교가 생겼다고 할 정도거든요. 예, 그렇죠. 인구 감소는 계속해서 좀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서서히 좀 소멸 단계에 있는 걸까요? 예, 뭐 일부 지방에 가면 학교 빈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예, 그런 더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 문제 심각한 거예요. 학교 출산율이 0.7, 0.8. 그러니까 임신 가능한 여자분들이 지금 한 명도 안 난다는 거죠. 인구 문제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15세, 64세 노동 가능 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뭐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 폐쇄되는 학교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그 주택에 대한 생각들이 서서히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네, 소비자다. 지금 단순하게 사는 데다. 네. 그러니까 사는 집은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개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도움되는 방법일까요? 뭐 무주택자 실수요 전에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면 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지금도 주변 시세보다 싼 금매물 같은 거는 계속 나오거든요. 뭐 금매물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사셔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네. 경매도 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일반적인 집을 지금 사는 시기는 아니다. 예, 조금 더 기다리면은 좀 더 여유 있게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1주택자 집 팔 필요 없죠. 그냥 집은 아까 제가 사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는 곳으로 집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주택자가 돈 벌기 위해서 2주택, 3주택 지금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네. 부동산으로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집을 그렇게 추가적으로 사는 시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좀 규제가 완화되는 DSR이라든지 강남 3구 플러스 용산이 규제가 해제가 된다든지 이런 시점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좀 많아지는 시점 10만 가구도 네, 10만 가구 넘어가는 시점 이런 시점에 오히려 집을 사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기가 사실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때까지는 모르죠. 그때까지는 열심히 좀 그래도 지역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실 분들은 지금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을 미리서 선정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그 부동산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취해야 되죠. 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아까 그 차별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부동산도 갈수록 차별화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핵심으로 계속 접근해 갈 필요가 있는데요. 핵심은 돈이 너무 비싸죠, 지금도. 네. 차별화는 갈수록 더 심화될 겁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수도권 지역에서도 좀 차별화되지 못한다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죠. 뭐 주변 지역은 뭐 계속 좀 올라가기가 힘들죠. 근데 그거는 뭐 사람의 생각 차이입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핵심 지역보다는 늘 주변 환경, 공기가 좋은 걸 찾아다니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별로 안 오르죠. 근데 전혀 그냥 집값 안 올렸다고 저희 부부는 불만 없습니다. 주식으로. 주식에도 운영할 수 있고요. 네. 그 주변에서 조금 더 좋은 공기 마시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저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거는 뭐 생각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일에는 이제 서울에 계시다가 주말 되면 이제 외곽으로 좀 나가시는 건가요? 뭐 우리가 또 핵심으로 오는 거는 자녀들 교육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그것도 생각 나름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제 아들놈 자랑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공부 아주 잘했어요. 제가 주변에서 살았지만은 네네. 핵심 지역에서 안 살았어요, 저. 네. 그거는 뭐 생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이라는 거는 뭐 떨어지는데 오르든지 사는 곳이니까 그냥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가게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6%나 되거든요. 76%.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저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생각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생각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요새 그 락관론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견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국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니까 아직도 부동산 사이클은 하락 국면이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